이게 뭐냐?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게 사실이냐? 어머니, 그건 저희가 곧 갚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해결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걸 잠깐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내 허락도 없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게 이게 당연한 일이야? 어머니, 사실 어머니 도장으로 대출 받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요즘은 다들 부모님 도움받고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마음의 주파수입니다. 각자의 마음이 서로 다른 주파수로 울리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로 만나게 됩니다. 당신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일상의 작은 떨림까지도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주파수에 담긴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이 공간이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이제 사연을 들으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카페 체인 사업을 운영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던 67세 김명자입니다. 그런데 믿었던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후 제가 어떻게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모든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엄마 돈은 우리 돈이라는 자식들의 대화, 제 이름으로 몰래 대출까지 받아버린 며느리, 심지어 경찰까지 불러 저를 정신적으로 이상하다고 몰아붙인 아들과 며느리. 제가 겪은 일들은 드라마가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그 모든 과정을 솔직히 털어놓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충격적이고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다면 제가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참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20대 후반에 결혼하고 30대 초반에 작은 카페를 시작하면서 남편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갔죠.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저희 가족은 늘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빵을 굽는 동안 남편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늘 바빴어요. 하루 14시간씩 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손님들이 미소를 띠며 사장님, 여기 커피 참 맛있네요. 또 올게요. 라고 말할 때면 피곤이 싹 가신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골 몇 분으로 시작했지만 단골들이 지인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한 자리에서 5년을 버티자 가게는 동네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졌고 덕분에 두 번째 가게를 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이 바빠지면 집안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시간을 냈습니다.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가도 아들의 방에 들러 책을 읽어주는 일은 빠뜨리지 않았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때 가장 좋아하던 책은 세계의 위대한 발명가 이야기 같은 과학 책들이었어요. 엄마, 이거 봐요. 에디슨은 어릴 때 우유병으로 전구를 만들었다던데 나도 발명가 될래요. 그렇게 눈을 반짝이며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던 아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우리 아들 발명가 돼서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 보는 거야.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아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활짝 웃곤 했죠. 저는 아들이 책을 통해 세상을 배우는 모습을 보며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저희 가족을 든든히 지탱해주는 존재였습니다. 학생들 앞에서는 엄격한 선생님이었지만 집에서는 아들과 공놀이를 하며 깔깔 웃던 다정한 아빠였어요. 제가 일을 마치고 늦게 들어와도 남편은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까지 해놓곤 했습니다. 당신은 일하느라 바쁘니까 집안일은 내가 도울 수 있는 만큼 할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일요일이면 새 가족이 함께 공원으로 나가 공놀이를 하고 계절마다 산으로 바다로 여행을 다니며 사진을 남겼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가 나지막이 울려 퍼지던 그날의 공기까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정말이지 저희 가족은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고등학교 입학식 날이었기에 더더욱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남편은 들뜬 모습으로 아들의 교복 매무새를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고등학생 되니까 이제 더 멋있게 살아야 한다. 뭐든 잘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아빠. 아빠도 오늘 사진 많이 찍어줘요. 저는 남편과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하다. 이런 시간이 오래오래 계속되면 좋을 텐데. 그러나 그 평범하고 행복했던 순간은 너무도 짧게 끝나버렸습니다. 남편이 아들과 함께 입학식장으로 간 뒤 몇 시간 후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김영자님, 남편분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현재 심장마비 증상으로 응급처치 중이니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전화기를 잡은 제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은 하얘지고 심장은 제 멋대로 뛰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침에 멀쩡했잖아요. 그냥 실수일 거예요. 스스로를 달래며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제 불안은 병원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간절히 외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고등학생 됐잖아. 같이 축하해 주기로 했잖아. 일어나서 아들 사진도 찍어줘야지.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남편의 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멈춘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멈추질 않았습니다. 안 돼요. 이럴 수는 없어요. 당신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해요? 병원 복도에 제 울음소리가 퍼졌지만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로비에 앉아있던 아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잔뜩 고인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 없는 거예요. 정말 다시 못 보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른인 저도 버거운 현실이 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충격일까 생각하니 숨조차 쉬기 힘들었습니다. 아들을 꼭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아빠 목까지 우리가 함께 할 거야.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집안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저와 아들은 서로를 붙잡고 그 슬픔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제 머릿속에서 매일처럼 떠올랐습니다. 가끔 가게에서 일을 하다가도 남편이 제 옆에서 장난스레 한마디씩 건네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아들은 고등학생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빠를 잃었습니다. 그 충격은 고스란히 아이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몇 달 동안 아들은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방과 후 집에 들어오면 저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억눌린 울음소리에 저는 그저 문 앞에서 조용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다시 웃게 할 수 있을까? 남편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방에서 나오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아빠 대신 제가 엄마 힘들지 않게 할게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울컥했지만 아들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내가 내 꿈만 열심히 이루면 그게 엄마한텐 가장 큰 힘이 돼. 그날부터 아들은
학교 생활에 더욱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과학 동아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학교 대표로 여러 경진대회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우리 팀이 경진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선생님도 제가 만든 프로젝트를 정말 좋게 보셨어요. 아들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반짝였고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구나. 남편도 이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본격적으로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공학자가 되고 싶어요. 더 깊이 배우려면 유학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만들고 싶은 걸 실현하려면 넓은 세상에서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의 꿈을 이루게 하는 것이 당신이 나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인 거겠지. 저는 아들의 유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이 안정적이었기에 자금에 대한 걱정은 없었지만 무엇보다 아들이 가족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든든히 지켜주는 것이 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유학 준비를 시작하면서 저는 제 스케줄도 조정했습니다. 전국에 5개의 매장을 운영하느라 바쁘긴 했지만 아들과 함께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유학원 미팅에도 동행하며 준비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유학 프로그램 설명회를 다녀온 뒤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가고 싶어요.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간절한 목소리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가 다 지원해 줄게. 너는 마음껏 꿈만 꾸면 돼. 그렇게 아들은 유학을 떠났고 매일같이 이메일과 영상통화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여기서 제가 발표한 내용이 교수님께 칭찬받았어요. 친구들도 제 아이디어를 인정해줬어요. 그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어. 당신도 참 자랑스러울 거야. 아들이 10년의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가 자신의 꿈을 이루고 새로운 가정을 꾸릴 일만 남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예상치 못한 갈등이 서서히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유학 때 정말 많이 배웠어요. 교수님들이 제 논문도 높게 평가해 주셨고 여러 기업에서 제안을 받았어요. 아들의 당당한 목소리와 환한 미소를 보니 남편을 대신해서 했던 모든 노력과 희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어. 당신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을까. 아들은 유학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국내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성실하고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했고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는 등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들이 출근길에 정장을 입고 현관을 나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아들이 자신의 길을 이렇게 잘 찾아가는구나. 이제 정말 다 잘 될 일만 남았어.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밝고 깔끔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사람과 함께 열심히 살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예비 며느리의 다정하고 확신에 찬말에 마음이 놓였고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좋은 사람과 함께 새 출발을 하게 됐구나. 이제 정말 안정될 일만 남았어.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아들이 제게 신혼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수원에 새로 생긴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예산이 부족하네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미 유학 비용과 생활비를 전부 감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제 아들의 첫 아정을 응원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이왕 돕는 거 제대로 돕자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조금만이라니. 어머니가 아파트를 사줄게. 너희 둘이 안정적으로 시작해야 하잖아.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고 며느리 될 사람은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과 함께 수원의 새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와 밝은 채광이 돋보이는 공간을 둘러보며 아들이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여기서 시작하면 저희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설레는 얼굴을 보며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이 집이 너희의 첫 출발점이 될 거야.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아파트를 계약한 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잘 살게요. 그 말에 저는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아. 그게 어머니한테는 가장 큰 보람이야. 결혼 후 아들과 며느리는 새 아파트로 들어가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고 며느리가 안정된 환경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아들이 집으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회사 업무가 너무 바빠서 신혼집에서 출퇴근이 힘들어요. 어머니 댁이 회사와 가까우니 잠시 어머니 집에서 지내도 될까요? 아들은 며칠 동안만 머물겠다고 했지만 며느리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눈치를 살짝 주는 것 같았지만 저는 잠시 함께 지내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힘들면 집으로 들어와서 다녀. 집 가까운 데서 다니면 훨씬 낫겠지. 그렇게 두 사람은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예의를 갖추며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함께 식사를 하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는 집안 곳곳을 자신의 취향대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서 돌아오니 거실의 가구 배치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시간을 들여 꾸민 집이었기에 그 변화가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니? 갑자기 왜 가구를 이렇게 옮겼니? 제가 놀라 물었지만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좀 더 편하게 살려고 바꿨어요. 어머니도 이렇게 두는 게 더 낫지 않으세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제 공간이 점점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거실에서 사라진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사진을 찾으려 서랍을 열어보니 먼지가 쌓인 채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들고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빠 사진이 여기 들어있니? 그러자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거실에 그런 사진 두는 게 좀 촌스럽잖아요. 깔끔하게 치워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제가 지난 세월을 버틸 수 있게 해준 추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손에 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이 아이들에게 너무 많이 준 걸까? 당신이 있었다면 이 아이들을 바로잡아 줬을 텐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며느리의 요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의 소소한 물건들을 바꾸는데 그쳤지만 나중에는 경제적인 지원을 당연히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작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초반에만 조금 도와주시면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며느리는 말끝마다 이건 투자라고 생각하세요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믿고 지원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금세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 저에게 돈 요구를 하더군요. 어머니, 이번에는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 해서요. 이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아들은 옆에서 저를 설득하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에요. 저희가 힘든 시기만 잘 넘기면 어머니께 꼭 보답할게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막아버린 건 아닐까?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뒤집어 놓았습니다. 김영자님, 대출건의 이자가 연체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대출이라니요.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급히 은행으로 달려가 확인한 결과 며느리가 제 도장을 몰래 찍어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이름으로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건네준 서류를 들여다보며 손이 떨려 종이가 바스락거릴 정도였습니다. 확실한 거죠. 이 대출 제 도장으로 진행된 거 맞습니까? 직원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객님. 여기 서명도 일치하고 진행 과정에서 본인의 신분증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내 도장, 내 신분증, 이걸 며느리가 어떻게... 충격의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와 집으로 걸어가면서도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믿어온 아들이 이런 짓을 하다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고 집으로 가는 길이 끝없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회사에서 피곤했던 기색을 보였고 며느리는 태연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며느리가 물었을 때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대출 서류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종이가 펄럭이며 펼쳐지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뭐냐?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게 사실이냐?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순간에도 태연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가 곧 갚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걸 잠깐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 내 허락도 없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게 이게 당연한 일이야. 제 목소리가 커지자 아들은 급히 중재하려는 듯 나섰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급해서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타이밍, 내가 그걸 핑계라고 되는 거니?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할 정도면 너도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 아니니? 그걸 알고도 이걸 다 진행했다고? 그제야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며느리는 차분하지만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믿고 의지했으니까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어머니도 여유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힘들 때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어머님 재산 그이가 다 받을 거잖아요. 미리 증여하셨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시잖아요. 이렇게 화낼 일인가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쥐어진 서류가 부서질 정도로 구겨졌습니다. 여유 있다고? 내가 지금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니? 내가 평생을 바쳐 내 아들 뒷바라지하고 믿어준 게 이렇게 돌아와야 하는 거냐? 내 여유를, 내 희생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겠다는 게 내 생각이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너무 커서
올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나지막이 웃으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머니, 사실 어머니, 도장으로 대출받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요즘은 다들 부모님 도움받고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그걸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니? 내 허락도 없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냐? 제 목소리는 격렬해졌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태연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해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좀 도와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갚을 거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 없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인내심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너희는 내가 해준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구나. 내가 너희를 위해 뒷바라지한 이유는 너희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걸 밑도 끝도 없이 더 요구할 이유로 만들었어. 내가 더는 너희의 도구가 되어줄 수 없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신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자 저는 손가락으로 며느리를 가리키며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너는 절대 이 집에서 다시 발 디딜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앞으로 내 이름은 너희의 편리를 위해 쓰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밤새 잠 한숨도 못 자고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있을 때 편지를 건넸습니다. 한 번도 제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낸 적이 없었기에 손이 떨리고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 편지에 내 마음을 담았다. 읽어보고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아들은 편지를 받아들고 잠시 당황한 얼굴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편지에 이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긴장한 채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방 안에서 편지를 읽으며 주고받는 낮은 목소리가 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먼저 며느리가 화난 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어머니가 요즘 너무 예민하다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를 쫓아낼 줄은 몰랐지만 아들의 답변은 더 낮은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때 대출 얘기를 그렇게 쉽게 꺼내지 말았어야지. 내가 어머니 성격을 모를 것 같아. 그들 사이의 대화는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서로를 탓하는 듯한 말들이 오갔고 마침내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당신도 다 알고 있었잖아. 그리고 어머니가 진짜 우리를 내쫓을 것 같아. 잠시 후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편지를 들고 있던 아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요? 이 정도 일로 저희를 쫓아내시는 건 너무 심하잖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고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몰래 사용해서 대출까지 받은 게 작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니 그동안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걸 기억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너희 스스로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며느리도 뒤따라 나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대출받은 돈은 결국 어머니께 피해를 줄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갚을 거라니까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 순간 저는 손을 떨며 탁자를 3개 내리쳤습니다. 갚는다고? 너희가 갚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 허락 없이 내 이름을 사용한 그 자체가 문제야. 이 집은 내가 지키고 싶어서 노력한 내 삶의 전부야. 이제 더는 너희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그날 저는 열쇠 수리업자를 불렀습니다. 아예 도어락을 교체했습니다. 도어락을 바꾸는 일이 제게는 단순한 문 잠금이 아니라 제 삶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결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도어락을 바꿔주세요. 업자가 도어락 설치 작업을 하는 동안 저는 거실에서 가만히 앉아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새로 설정된 숫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안도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문은 이제 나를 위한 문이다. 더 이상 누구도 내 삶을 흔들게 할 수 없다. 새 비밀번호를 확인한 뒤 저는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겠다고 했잖아.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 흔들리지 말자.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초인종 소리가 울릴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반복적으로 울리기 시작했을 때 제 가슴은 또다시 요동쳤습니다. 두 사람이 초조한 목소리로 문 너머에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문이 왜 안 열려요? 왜 도어락을 바꾸신 거예요? 비밀번호도 바꾸신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혼란이 섞여 있었고 며느리는 더욱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이러시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문 안에서 한참 동안 조용히 아들과 며느리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먹먹했지만 결단을 번복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결정을 이미 너희에게 편지로 말했다. 편지에 적힌 내 마음을 이해하고 그 결정을 받아들이길 바란다. 그러나 아들고 며느리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듯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쫓아내신 거예요. 저희도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건데 왜 저희를 이렇게 몰아세우세요? 아들은 며느리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들의 목소리에도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저희를 내쫓으시는 건 아니죠.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사이에 두고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감정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 희생한 만큼 이제는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단이다. 너희가 어른이라면 이 결정을 받아들여라. 아들과 며느리는 끝까지 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러시는 건 가족한테 할 짓이 아니에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며느리는 점점 더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이렇게 내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도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내 결단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문 앞에서 초인종을 계속 누르며 소리쳤고 결국 며느리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신데요. 갑자기 문을 잠그고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저희를 집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데 요즘 어머님의 정신이 많이 이상했거든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돼요. 나는 문 안에서 그 말을 들으며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신이 상자라고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나를 이렇게 모욕하다니.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문 앞에서 차분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안에 계신 분, 문 좀 열어주실 수 있나요? 안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의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옆에서 며느리가 빠르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이상해지셨어요.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시고 저희를 집에서 내쫓으시려고 도어락도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의 말은 가시처럼 날아와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정신이 이상하다니. 내가 너희를 위해 한 희생이 이렇게 돌아와야 하니?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나를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돌아봐라. 경찰은 상황을 중재하려는 듯 말했다. 일단 차분히 이야기하시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준비해 둔 대출 관련 서류를 꺼내 경찰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집은 제 집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제 허락도 없이 제 도장을 몰래 사용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제가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내린 정당한 조치입니다. 경찰이 서류를 살펴보는 동안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냥 과민 반응하신 거예요. 저희가 대출받은 건 곧 갚으려고 했던 거고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 말에 경찰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김영자님, 대출 문제와 관련해 정당한 조치를 취하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집주인인 김영자님의 권리가 우선됩니다. 두 분께서는 물러나 주시는 게 맞습니다. 경찰이 결론을 내리자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끝낼 거예요. 진짜 우리를 쫓아내는 거예요. 가족을 이렇게 내치는 게 맞는 건지 두고 보세요.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가족으로서 나를 지켜주지 않았으니 나도 이제 너희를 위해 살지 않을 거다. 너희가 내 이름을 쓰고 내 마음을 짓밟았을 때부터 이미 끝난 거야. 경찰이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떠난 뒤 집은 오랜만에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문을 닫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 삶을 찾았어. 늦었지만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 거야. 경찰이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집을 떠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는 순간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 안은 비로소 조용해졌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와버렸구나.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경찰에 의해 쫓겨나면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마지막 말은 내 마음을 또다시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가족을 이렇게 내치는 게 옳은 건지 후회하게 될 겁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끝나지 않을 긴장감을 느끼며 문과 창문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그 둘이 다시 이 집에 찾아오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해야 해.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간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자님, 지금 상황에서는 접근 금지 신청이 합당한 선택입니다. 경찰 기록과 대출 관련 증거 자료가 충분히 있으니 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복잡한 마음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해야 할까? 이 아이들과 나 사이에 다시는 돌아갈 길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 하지만 내가 느꼈던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내 삶을 되찾아야 한다는 결심이 그 망설임을 이겨냈습니다. 네, 신청하겠습니다. 저도 이제는 제 삶을 지키고 싶어요. 접근 금지 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을 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너는 정말 최선을 다했잖아. 이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며칠 뒤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승인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영자님, 아들과 며느리는 앞으로 일정 거리 내에서 귀하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오갔지만 결국엔 안도감이 서서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지켜야 할 경계가 생긴 거야. 접근 금지 명령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더 이상 내 삶에 개입하지 못하게 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과 며느리가 내 이름으로 받은 대출 문제였습니다.
둘이 떠나면서 대출금도 함께 떠나줄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었기에 현실적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곧장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실에서 대출 관련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받으며 물었습니다. 이 대출금을 제가 모두 갚아야 하나요? 제가 허락하지 않은 대출인데도 제 이름으로 진행됐으니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은행 직원은 기록을 살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영자님, 불행히도 이 대출은 고객님의 이름으로 정식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고객님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미 접근 금지 명령을 받으셨으니 추가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대출 문제를 듣고 차분히 말했다. 김영자님, 현재 상황에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대출을 불법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가족 간의 문제를 넘어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에 추가로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까지 해야 할까? 아들과 며느리가 이런 상황으로까지 몰린다면 내가 너무 가혹한 부모로 보이지 않을까? 그러나 내가 아닌 아들과 며느리가 벌인 일이었고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할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대출 관련 증거 서류를 제출하며 신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대출은 제 허락 없이 진행된 것입니다. 며느리가 제 도장을 몰래 사용했고 저는 그것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며 말했다. 이런 경우 명백히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진행해 책임을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몇 주 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자님, 조사를 통해 대출건이 불법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며느리분께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책임이 이제는 내 손을 떠났다는 사실에 작은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이 며느리의 책임으로 전환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 이름이 더 이상 대출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에 나는 그제야 비로소 가슴 한쪽에 남아있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출 문제까지 정리된 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정말 끝났어. 내 삶을 다시 살 시간이다. 이제 나는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내 삶을 위해 선택하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나는 비로소 집 안의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며 불안하게 만들던 날들이 끝났고 밤에 잠을 설치며 다음 날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떠나간 자리는 적막했지만 그 적막 속에서 나는 내 숨소리를 처음으로 온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던 거실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뒤 집안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자니 정막이 마치 우웅거리는 소리처럼 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이게 끝이구나. 내가 이 집에서 그들의 발소리를 다시 들을 일은 없겠지. 손끝에서 느껴지는 떨림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지만 차가운 현실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내 삶을 침범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걸까? 저도 모르게 남편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환히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은 세상 모든 걸 다 이해할 것처럼 따뜻해 보였지만
그날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어. 당신이 있었다면 내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당신이 정말 그립다. 사진을 쓰다듬던 손끝이 떨렸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다시 움직이기 다음 날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던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어.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야 해. 복지관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 길을 걷는 게 맞는 걸까? 이제라도 내가 나를 위해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복지관 요리 강좌에 등록하며 직원이 건넨 수업 일정표를 들여다봤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그가 웃으며 건넨 종이를 받아들었을 때 제 안에서 오랜만에 설렘이라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건 누군가를 위해 준비하는 게 아니야. 이번엔 나를 위해 배우는 거야. 미소를 짓는 저 자신을 깨닫는 순간 제 안에서 알 수 없는 온기가 퍼졌습니다. 정리의 시간집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남편의 사진을 꺼내 거실 탁자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꽃집에서 사온 노란 국화와 하얀 카네이션을 꽃병에 정성껏 꽂았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여기로 다시 모셔왔어. 이제 우리 집은 다시 살아날 거야. 당신도 이곳에서 평안을 느꼈으면 좋겠어. 꽃과 사진이 거실을 밝히는 모습에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엔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여행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에는 당신도 같이 가는 거야. 이번엔 내가 당신과 함께 자유롭게 웃고 싶어. 변화 속에서의 성장. 며칠 뒤 복지관 요리 강좌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며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김영자님,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식당 차리셔도 되겠어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나를 위해 요리하는 거예요. 제게도 이런 기쁨이 필요하잖아요. 수업을 마친 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식들이나 손님들을 떠올렸겠지만 이번엔 오직 저 자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걸 잊고 있었네. 지금 이 순간이 내겐 얼마나 소중한지. 마지막 메시지,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이지만 자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는 사실입니다. 영상의 마지막, 저는 남편의 사진 옆에 꽃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내 삶을 되찾았어. 그리고 당신이 늘 말하던 것처럼 내가 행복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 카메라를 향해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혹시 제 모습에서 자신을 본다면 지금이라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든 희생이든 나 자신을 잃어가는 건 옳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꽃으로 가득한 거실에서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언제나 자식들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나눠주는 것이지만 자신을 잃어가면서까지 희생해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저는 오랜 세월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혹시 제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휘둘리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서로의 삶의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울림을 주었길 바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또는 이들의 이야기를 보며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 때까지 여러분의 일상에도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